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지 또 상승 마감했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계속 좋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오르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달러 약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 그 어떤 국가보다 많은 돈을 푼 게 미국입니다. 근데 그러면 많은 돈을 풀었으니까 달러 가치가 형편없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쪼그라들면 이게 어쨌든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온갖 공포를 조장하고 금리를 올리고 사실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국가가 기준금리를 저렇게 올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덕분에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위험에 대한 또 경각심이 부각되고 이러면서 또 미국의 달러는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참 뭔가 참 아쉽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또 다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패권국들의 했던 행동들을 보면 미국이 그나마 제일 관대한 패권국이니까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 달러 약세가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달러 약세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 신흥국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매끄럽게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흥국들은 그동안 달러를 모아왔습니다. 위기가 닥칠 수도 있으니까 달러를 모아오고 금리도 올렸습니다. 같이. 그러면 이제 달러를 살 때는 항상 이 분수령을 잘 봐야 되는데 달러를 살 때는 달러가 계속 오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달러를 안 삽니다. 근데 달러가 너무 흔합니다. 결국은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신흥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금리도 미국처럼 가짜금리가 아니라 진짜 금리니까 그러면 신흥국에 투자할 때 이 금리로 인한 수익 더하기 환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0원대 한국 기준으로 1,400원대에 한창 금리 높을 때 뭐 국채금리 6%짜리 찍었는데 6%에 1,400원대 잡았다라고 하겠습니다. 한전채를.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이게 지금 채권들이 이제 3, 4%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2%만큼의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채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1,400원에서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략 지금 누적된 게 한 20% 수익을 봤다. 근데 큰 위험 없이 20% 수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증시 상승은 외국인이 저렇게 매수하는 이유는 결국은 환차익을 보기 위한 건데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그냥 한국 원화를 통째로 사고 있는 거다. 이런 개념.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어진다는 것은 1,200원에서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도 뭐 탐탁치 않고 원달러 환율이 1220원까지 내려왔는데 10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잠깐. 이게 이제 1500원 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0원을 채 못 가고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네가 바보라서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과 저는 뭐 제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1500원에 가기 전에 꺾였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컸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사실 돈은 달러를 훨씬 더 많이 풀었는데 달러가 올라갔다. 그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수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화의 저점이 높아지고 지금 수출이 부진하면서 특히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원화 약세의 어떤 요인 존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적당히 해서 한 1,100원대 중반 여기까지 봐야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거에 더해 가지고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1,100원, 1,050원 한계로 보면
이 1,050원이 되면 외국인은 더 이상 원화를 사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최저 기준으로 보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1,050원 이하면 외국인이 원화를 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까워질수록 강도가 덜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매수 강도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1,100원 이하까지 열어둬야 되고 그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가 저렇게 진행이 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도 된다. 원래 가도 되지만 더더욱 가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환차익에 어떤 중점이 된 흐름이다. 그럼 환차익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 환차익에서 피해를 볼 수 있고 이걸 잘 구분하면 또 되는데 일단 환차익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중소형주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요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코스닥을 열어볼 텐데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단기 급등 패턴으로 갔는데 단기 고점 넘어서고 코스닥이 먼저 추세를 돌렸습니다. 이제 코스피보다. 이제 드디어 코스닥도 1년 6개월의 지긋지긋한 하락을 끝내고 가파르지 않겠지만 어쨌든 상승으로의 방향을 잡았는데 그러면 코스닥이 먼저 움직인 게 어떤 이유냐라고 하면 외국인은 대형주만 삽니다. 자, 외국인이 대형주를 사면 당연히 누가 팝니까? 개인이 매도를 합니다. 개인이 지금까지 올 들어가지고 한 7조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이 매도한 것 중에서 인버스로 가고 뭐 이런 금액도 있지만 상당수는 다른 대형주로 가고 다른 대형주에서 또 빠져나온 개인들이 중소형주로 갑니다. 근데 대형주에서 7조 원은 티가 안 나지만 중소형주에서 7조 원은 굉장히 큰 수급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오고 그런데 이건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평가가 있냐면 대형주들이 지금 앞으로 경기 침체 때문에 실적 전망이 나쁩니다. 실적 전망이 나쁘고 이자가 높고 이런 상태면 이제 배당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배당을 안 주는 중소형주나 배당을 주는 대형주나 뭐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환경은 중소형주에 좋고 실질적으로 그게 먼저 이런 코스닥 상승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중소형주에 집중. 그게 중소형주를 매수하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보유 중인 종목 중에서 중소형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대형주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던 업종들이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이미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졌고 한국은행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만 보면 한국은행은 3%에서 멈췄어야 되고 한국은행은 3%, 미국은 4.5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이미 이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그런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3.5가 됐고 미국은 이제 5%가 됐는데 이 5%가 결정되면서 파월이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했었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속도는 당연히 줄일 거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해서 중립금리로 돌려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게 그게 지표로는 이미 많이 이제 온 상태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보시면 이 실제 예측이 이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영향을 주는 지금 아직 이게 그러니까 렌트비 하락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렌트비 하락이 반영이 되고 임금 인상률이 둔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 가는 게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달러 가치를 지켜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7월부터 보시면 0, 0.1, 4 합쳐가지고 5%, 9%, 1%, 0.9%입니다. 그리고 2월 전망도
예, 그렇게 물가 상승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7개월에 0.9%입니다. 이게 연리로 한 사람이 2%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2% 이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게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면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 구간 기저효과를 따졌을 때 앞에 4구간에서 0.9%이기 때문에 6월에서 네달 10월까지 갈 때까지 물가 상승률이 1%대로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10월에 한다.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는 이미 6월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국채 수익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상당 부분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이제 주택 시장인데 아파트 그 이제 누가 살 사람 있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아무리 싸게 해도 4% 정도인데 4% 정도면 예를 들어서 대출 3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집에 저만큼의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나중에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2%가 됐다. 한 달에 50만 원 나갑니다. 이 정도는 뭔가 감당이 됩니다. 1%가 됐다. 25만 원. 이제 원룸 안 살고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전제로 금리가 안 떨어지면 살 사람이 없지만 나중에 일본처럼 0.3%가 됐다. 그러면 한 9만 원? 한 달에 9만 원이면 원룸보다 쌉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오고 나머지 단독 주택이나 원룸 뭐 오피스텔 이런 게 죽는 거지 건재합니다. 그리고 사타가 뭐 혹시라도 나중에 팔 수 없을지 모르지만 4억으로 올랐다. 그냥 1억 버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경제 성장을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됐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저렴 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한 번은 더 그런 붐이 있을 것인데 뭐 그 시점에 주식시장도 그런 게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주식시장도 유동성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래서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도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2차 상승으로 가도 괜찮은 거니까 바로 달려도 괜찮고 지금 시장은 오랜만에 좋고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동안 좋을 수 있고 미국이 나빠도 신흥국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이 나빠도 상대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오랜만에 주식 투자할 만하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주식시장 좋아도 제가 2021년 6월 달 뭐 그런 시점에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시점에 주식 투자하는 거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주식이 비싸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장세에서 못 먹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싸니까 편하게 보유를 하는데 이제 추세가 막 돌아섰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가치 투자자들은 요 시점에 그 미래에 어떤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수익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이상해져가지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너레이. 뭐 시간 문제인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답답한 마음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적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테크잉 오랜만입니다. 테크잉 테크잉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 제너레이. 예, 제너레이가 뭐 1% 올랐고 딱히 뭐 탐탁치는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수급적으로 큰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요 관점에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 얘네들이 뭘까?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이 1450만 주인데 21만 8천 주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에서 한 1.5%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수량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줬는데 이 받아준 건 기관 투자자들이다. 대충 뭐 짜고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저기 주주 환원 때문에 한다라는, 예, 그런 게 저 주주 환원이 아니라 그냥 외국계 매도에 대한 어떤, 예, 그 출구를 열어주는 그런 자사주 매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사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공시를 하고 팔아야 되는 거니까, 예, 괜찮은 거고, 예, 그리고 자사주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들이 호흡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식을 자사주로 받아가는 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다만 팔론 팔았다,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너레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걱정도 하셨는데, 예, 이게 기관 매수가 아마 자사주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2007년 같을 때, 2007년 전에 2003년에서 2006년 이 사이에 삼성전자가 당시에 매년 2조 원씩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을 하면 많이 오르겠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자사주 매입 기간에 맞춰가지고 주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팔 쪽에서 팔고 나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네. 물량이 많지만 어쨌든 이게 주가 하락 없이 받아냈다는 건 좋게 평가해야 됩니다. 결과로 항상 보셔야 되는데, 15만 주가 나온 게 아니라 5만 주가 나와서 폭락했다, 이건 부정적인 거고, 15만 주가 나왔는데 버텼다,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예,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테크잉. 예, 테크잉은 지금 반도체 쪽 흐름이 나빠지면서 약세입니다. 예, 그동안 기세가 좋게 올라갔다가 시장보다 조금 더 늦게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하락은 뭐 시장하고 연관이 크고, 그 시장이란 건 결국 삼성전자 내리니까 같이 내렸다는 거고, 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산업에 납품하는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 테크인이 아무래도 이 기술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9,700원에 잡으셨으면 그냥 평범할 때 잡으신 것 같고, 사실 이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보시면 딱히 이 시점에 이제 지수가 많이 내려왔던 시점입니다. 이거는 요때는 많이 내려왔는데 테크인이 잘 버티네. 얘가 키 맞추기로 따라 내릴까, 아니면 잘 버티니까 좋게 생각해야 될까? 당연히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예,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계속 내리니까 결국 떨어졌는데, 뭐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저평가 상태가 아닌 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비중도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추가로 내린다, 이것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반등하는 쪽으로, 그러면 고점 저점의 한 절반 정도로 봤을 때 9,000원이니까 평단가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OCI. 이상하게 제가 뭐 까면 종목들이 잘 오릅니다. 이상하게. 예, 그래서 이 OCI를 보면, OCI가 지금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최대 주주 소유 주식 변동입니다. 근데 뭐 많이 변동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5주가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세부 변동 내역이 뭐 딱히 없는데 실수로 뭐 5주 산 게 아닌가 뭐 그렇게밖에 그게 아니구나. 예, 신규로 진짜 신규 신규로 임원 선임을 했는데 한 주 보유하고 4주 보유해가지고 5주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자기가 이 회사에 채용이 됐으면 임원으로 그럼 책임 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을 사는 건 뭐 아주 경영자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 저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멀었고 기업들이 결코 주주들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네, 그리고 오랜만에 반등한 OCI를 보면 어쨌든 그 변동은 별 내용이 없고 꼭 뭐 망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참고로 해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지금 망한 회사고, 이 LG 디스플레이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 지금 OCI도 비슷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보면 예전에 제가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할 때 LG 카드가,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LG 카드가 막 마구잡이로 그때 당시에 카드를 발급을 해줘가지고 LG 카드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망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인데, 다음에 LG 카드는 저기 경영의 실패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경쟁의 실패다. 사실 뭐 LG 디스플레이가 경영을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OCI가 경영을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다. 그러면 이 LG 디스플레이가 과거의 이 실적들을 보면 중간에 한번 부활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보면 그때 패널 가격이 반등하면서 좋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삼성에서 화학도 빠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LCD도 접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그 반사이익을 누릴 때 좋을 때 뭔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결국 다시 적자로 가서 앞으로 암담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 좋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2017년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파동 자체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제 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017년을 보면 한번 반짝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4만 원에 육박한 주가였는데 이걸 이제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그 이후에 경쟁에서 더더욱, 근데 이 시점에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한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BOE나 차이나 스타에서 어마어마한 10세대, 11세대 투자를 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는 밀릴 수밖에 없다. 뭐 흑자 나는데 뭐 대수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리고 나서 결국 이렇게 떨어졌고, 물론 반등도 있고, 만약에 이런 코로나 때 잡아가지고 갔다면 한 3배 먹는 기회도 있고, 이게 투자의 어떤 타이밍, 타점에서 오는 기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LG 디스플레이가 저 부활 타이밍을 한번 놓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듯이 OCI도 이제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폴리실리콘 가격도 그렇고 그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OCI도 마찬가지로 뭐 타점만 본다면 요 시점에 사서 요 시점에 파는 기회가 있지만,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 한창 할 때 폴리실리콘 $6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지만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최대로 잡더라도 지금 OCI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17까지 내려갔는데 20%로 잡았을 때 한 $12에서 10달러에서 $12 정도. 여기까지가 이제 OCI 본전이니까 중국 업체들이 만약에 그 충분한 어떤 가능성을 본다면 중국 외 기업들이 다 퇴출을 당할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또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고, 예, 그랬을 때 현재 17달러에서 반토막이 난다라고 보면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하다가 이미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경쟁이란 것은 너무나 예, 너무나 이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 반응 없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SK 하이닉스가 올랐는데 지수가 오를 것이냐라는 걸 가늠하는 건 삼성전자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올해 아마 SK 하이닉스는 적자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서 그게 이제 사실상 감사는 했는데도 아직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 아니면 경기 침체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필수재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지 않는 반면에 이런 소비재, 특히 사치성 소비재, 뭐가 사치성이냐? PC하고 스마트폰하고 거의 필수품인데, 예, 근데 돈 없으면 안 바꿉니다, 사람들이. 예, PC도 안 바꾸고 스마트폰도 안 바꿉니다. 바꾸는 건 미루기 때문에 이게 필수재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예, 이게 앞으로 실적 전망이 좋지 않고 한동안 그게 이어질 건데, 주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매수하고 한국의 원화를 사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나쁜 시기에도 주가는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 중심선에서 반등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는 이 코스닥처럼 추세를 바꾼 상태고 여기서 다시 달리면 이제 코스피까지 바뀌면서 시장 전반에 어떤 탄력이 붙게 될 것인데, 예, 그래도 뭐 수주 다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파운드리 매출이 최대를 찍었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나쁜 시기에도 분기에 그래도 4조 원씩 해낸다라는 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 특히 이제 이 60주선 돌파하는 건 좀 큰 신호인데, 삼성전자 자체는 시장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60주선 돌파하면 우리 시장이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60주선 돌파하면 확실하게 우리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주식 투자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